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준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최상무랑 채플미를 찍다가 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산업화 사회에서 결국은 우리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그 경제학자 이름이 뭐였지 했더니 그 멜서스였습니다. 멜서스. 회의 끝나고 멜 누구 아니냐 했더니 멜서스. 예,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 억제 요인에 의해 인구 증가가 제어된다는 인구론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도 자본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류는 계속 지금 80억 인구가 됐는데도 물론 빈부격차는 좀 심해졌지만 우리 전체적인 삶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종대왕님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님이 호주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태국 여행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당시에.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고 세계 어디에 있든 이런 여러 가지 휴대폰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뭐 어디든 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도 뭐 2시간 40분이면 후딱 갔다 올 수도 있고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사에 아예 이제 경제학 관련된 기사가 쭉 오늘 나오는 거예요.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오늘은 경제학계 올림픽 2025년 서울서 열린다. 요 기사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5년 주기로 세계 경제학자 대회가 열리네요. 노벨상 등 석학 1만 명이 참여하고요. 미래에 선도할 최고 논문을 발표하고 관광공사 3일 PwC 등에서 지원을 하는데 윤서한 본의 유치의 힘보태라고 돼 있고 부친도 경제학 한평생 헌신 젊은 학자 육성 기회 삼기를 세계 경제학자 대회 유치 주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경제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학자 대회 ESWC를 2025년 8월 서울에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대회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최고 수준의 논문이 발표되는 경제학 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라고 합니다.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1만 명 이상의 석학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8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3년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 따르면 계량경제학회가 자체 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2025년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지로 선정을 했네요. 앞서 지난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네요. 10년 만에 대면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야, 이 캐나다 몬트리올은 참 재수가 없네요. 이렇게 세계 1만 명의 석학들이 몰려드는 그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지난해 열린 유치 입찰에는 5, 6개국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의기투합해서 공동개최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2025 ESWC 서울 유치단의 좌장은
장용성, 황중재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요. 또 예일대 출신의 경제학자인 박준용 인디애나대 교수, 성균관대 석사 교수님이시네요. 장유순 인디애나대 교수, 한미경제학회장님이시고요. 이우헌 경희대 교수가 해외 계량경제학회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한국의 첫 세계경제학자대회 월드 콩그레스 유치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유치단은 지난해 8월부터 계량경제학회 수석 부회장인 엔리카 센타나 스페인 통화금융연구소 박사가 이끄는 차기 개최지 선정단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서울 코엑스와 사대문 일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이렇게 사전 작업이 좀 있긴 있었네요. 월드 콩그레스는 모든 세션 주제와 발표자를 계량경제학회 주도 아래 진행이 되고요. 발표자와 패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은 전미경제학회에는 6천에서 1만 명이 모이지만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모이는 ESWC에는 그보다 많은 석학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학계의 한국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 경제학계에도 큰 경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한국이 단순한 개최 국가가 아닌 주요 프로그램과 세션에 참여하는 역량 있는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지원을 경주하겠다면서 젊은 한국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도 계량경제학회의 행사 지원을 약속했고요.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SK, 31W, PWC, 아모레퍼시픽,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기 전에 이 경제학이라는 게 참 예전에 우리가 그 좀 전에 뭐 멜서스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등 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해 보면 나중에 이제 케인즈까지 그죠? 고전학파, 뭐 또 케인즈 학파 등등 보면 이게 무슨 학문인가 싶은데 실제로는 보면 최근에 그 페드가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쓰고 뭐 얼마 전에 코로나 때는 또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또 헬리콥터 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돈을 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때 2008년도에 많이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와, 벤 버냉키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서 그 전에 앨런 그린스펀도 뭐 대단한 그 연준 그 총재를 지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냥 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죠. 결국은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옛날에 이제 폴 볼커 시절에도 뭐 금리도 20%까지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뭐 발전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 계량경제학도 나오지만 금융에 있어서 또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지 뭐 블랙숄즈의 그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라든지 이 투자와 관련된 수많은 또 이론이 탄생을 한 게 또 이 경제학 분야고 그런 사람들한테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지고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나 뭐 유진 파마 교수님 뭐 뿐만 아니라 밀턴 프리드만 등등 해서 보면 경제학자들이 그 만들어내는 그 이론을 보다 보면 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경제 논리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이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우리 실생활하고 이 투자하는데 너무 직결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행동경제학 쪽에 뭐 대가이신 분들 로버트 실러 교수님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현존하는 제 최고의 경제학자는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분이 쓰신 그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으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책 소개를 못했으니까요.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 대중들이 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쉽고 명쾌하고 재밌게 잘 쓰여 있습니다. 이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참 창의적이신 분인 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케이스 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그런 경제 지표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예, 근데 최근에도 2년 전인가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아무튼 먼저 이 야성적 충동 그 책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와, 좀 되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꽤 많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이 투자자들의 그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기사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일리지로 사던 뉴욕행 항공권이 4월부터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마일리지 거의 안 써가지고요. 계속 많이 남아 있는데요. 대한항공 혜택 확 줄여 시행한다고 그러고요. 지역서 거리 기준으로 공제, 멀수록 마일리지 사용 늘어, 뉴욕 비행 1만 마일 더 써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와 함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인천에서 뉴욕 달라지는 마일리지 공제라고 돼 있고요. 이코노믹석은 기존에는 35,000 마일이었는데 45,000마일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프레스티지석은 62,500마일인데 9만 마일로 바뀌네요. 와. 1등석은 8만 마일인데 13만 5천. 프레스티지석보다 더 위에가 1등석이네요. 그리고 이코노믹석에서 프레스티지석으로 쓴 거. 그러면 이게 프레스티지석이 옛날에 비즈니스 클래스인가 봅니다. 4만에서 원래 이코노미석 끊었다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승급을 하려면 마일리지 써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2만 예전에는 이제 4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되는데 6만 2,500이네요. 기존도 뭐가 좀 이상하네. 승급하는 데만 4만 마일이 원래 필요했었네요. 프레스티지석에서 1등석으로 승급할 때는 기존에는 4만이었는데 62,500 이렇게 바뀐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항공의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소비자에게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라 하면 미주 지역 이렇게 되면 LA로 가는 거나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랑 뉴욕으로 가는 거랑 분명히 뉴욕이 거리가 더 먼데 그죠? 똑같이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항 거리로 변경을 했네요.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부터 운항거리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미주, 구주, 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일괄 공제했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거리에 비례해서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서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이 내려가는 데도 있겠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리가 멀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반대로 올라가는데,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일반석 인천에서 후쿠오카 노선은 15,000마일이 필요했지만 변경 이후 1만 마일이면 가능하다. 그렇죠. 뭐 인천에서 후쿠오카 해봐야 뭐 제주도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또 인천 상해 노선은 15,000마일에서 12,500마일로 줄어들고요. 하와이는 미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35,000마일을 공제했지만 32,500마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거리가 먼 곳에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아서 이 지역 여행객들은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 차감을 감수해야 하는데,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 2만 마일에서 22,500마일 공제로 2,500마일 늘어나네요. 그리고 장거리 노선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는 35,000에서 4만 마일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 인기 노선인 인천에서 뉴욕인 경우에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뀌고, 대한항공 측은 2021년 당시 2년 유예 적용 방침에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당장 3개월 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원래 마일리지는 단거리보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거리에 따라 차감하면 그만큼 예전보다 체감하는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네요. 이런 기사 보면서 그전에는 이 마일리지 공제가 얼마나 조금 비합리적으로 돼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신문을 읽으면서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바꿨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경영이 효율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연초 우량채 발행 릴레이 흥행 부동산 PF는 여전히 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뭐 올해 경험하지 못했던 뭐가 온다 뭐 등등 뭐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서 제가 그 환율이 어떻게 되나 잠시 본다고요. 1242원 또 어제보다 또 떨어졌네. 환율 얘기는 요다음 기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아무튼 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는 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회사채 시장 그리고 이런 채권 시장에서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걸 이렇게 경제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석 달 전, 넉 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막 한전채 이러면서 거의 나라가 뭐 또 97년 IMF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그때도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기도는 채권 시장. CP금리 2달 만에 4%대로 하락. 이때 제가 CP 하면 이제 기업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4%대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롯데제과의 1,500억 모집에 1조 6,550억 11배의 자금이 몰렸네요. 뭉칫돈이 몰렸고, 한전자회사도 자금 조달에 성공. 신용도 낮은 채권 여전히 냉기가 도는데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 회사채 금리는 10%대, 기업 자금 시간 양극화 불안.
채권도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도 채권 투자 문의를 제 친한 후배가 얘기하길래 그 아버님한테 국고채 10년물 만기 긴 거. 근데 조금 등급 낮은 거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예, 국고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기 긴 거 거의 금리 최고점에 이제 사들였었는데 그게 아마 10월 초였던가. 후배를 만난 게 10월, 예, 10월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아버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채권 투자도 절대 이 바닥을 치고 돌았을 때 그 트리플 B 마이너스 소위 말해서 투기 등급 채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망해도 우량 회사채는 우량 기업은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사채까지 사는 건 좋은데 회사채도 반드시 A 마이너 이상 되는 거, 예,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금리가 떨어져도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 이런 투기 등급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우가 망했던 게 98년 10월이었었나요? IMF 97년에 있고 98년에 회복되는 데 했지만 98년 10월 달에 8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있고 98년 10월 달에, 그죠? 대우도 망하고 그 대우채가 2000년 초까지 엄청나게 채권 시장에 있어서 골칫거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예, 뭐 요즘 밈스탁 이런 것도 뭐 변동성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베드베스 비욘드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예, 우량 주식, 우량 채권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가 나오죠. 표가 나오는데 4%로 하락한 CP금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고점이 얼마였나? 2022년 12월 9일 날 5.54였었네요. 12월 9일 날 5.54. 그리고 지금 4.97까지 떨어졌나 봅니다. 2021년 4월 달에는 1%였네요. 그리고 작년 1월 3일 날 1.55%였다가 이게 이제 5.54로 가니까 자금이 팍팍한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연초 자금 몰리는 우량 회사채라고 돼 있으면서 예정액과 최종 발행액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응모액까지 나옵니다. KT가 트리플 A인데 1,500억 예정액이었다가 돈이 2조 8천억이 몰리면서 이것도 거의 20배가 몰렸네요. 그러면서 3천억을 최종 발행했고요. 이마트 더블 A인데요. 2천억 모집을 하려고 했더니 1조 1,750억이 몰렸고, 포스코가 더블 A 플러스 3,500억 모집에 3조 9,700억 몰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라고 했잖아요. 정기 예금에 뭐 800조라는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회사채에 뭐 미달됐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엄청난 대기 자금이 정기예금이랑 MFF 이런 거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심리만 개선되면 그 돈들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 돈들이 이제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자산관리, LG, U+, AA, 롯데제과도 AA 네요. 1,500억 모집에 1조 6,500억, 11배 자금이 몰리고, 대상, 네, AA-인데 1,000억 모집에 7,000억이 이래 몰렸습니다. 반면에 트리플 B 마이너스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10% 고공행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월 21일 날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회사채가 11.591%를 찍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10.94, 별로 안 빠지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말은 가까스로 넘기더라도 연초에는 자금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기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제 노란우산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화장실에서 노란우산 공제 매니저들하고 이래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 업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거기 몇 분 계시고 한데 인사하면서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었죠. 1월 달만 돼도 채권 주식에서 양방으로 이제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뭐 공제 이런 데는 이제 채권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채권 비중이 높은데 작년처럼 채권이 이제 박살나나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건데 예. 다들 이제 채권 시장도 3월 페드의 금리 인상이 2월 달에 25, 낮 50, 또 3월 달에 추가. 그래서 뭐 5월 달까지는 페드 금리 때문에 채권 금리도 이제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면서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이제 우려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2 하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심리이고요. 페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호키시하게 막 얘기했던 게 이 자산 가격이 올라 버리면 또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페드의 연준 의장들의 내년에 혹독한 경기 침체 올 거야. 이렇게 입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제가 저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심리를 억누르려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려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도 억눌러서 주가가 위로 못 튀게 만드는 그래야 물가가 잡히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약간씩 이제 물가가 잡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또 CPI가 6.5까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ISM 서비스 지수, 제조업 지수 전부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저렇게 말한 대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이제는 약간은 여기서 소비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약간, 피벗이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 채권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을 제가 체크를 해보는 게 채권 시장이 여전히 이제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심리가 안 돌아오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 대한 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금 시장이 훈풍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이제 달러 기세 더 꺾였다. 원화값 7개월 만에 1240원대 진입. 이렇게 돼 있는데, 불과 그 3개월 전에 제가 경제에 꾼 나갔을 때도 전부 다 이제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환율을 예상을 했는데, 박세익군만 어떻게 1150원에서 1250원 사이로 1년 뒤 환율을 가장 낮게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세요? 라는 그런 김동완 소장님의 반응을 있었는데요. 1243원 지금 어제 찍었고요. 지금도 1242.7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1440원 기록을 했었고요. 1243원은 작년 6월 3일 1242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 지금 최고치고요. 1250원을 뚫고 올라간 게 작년 4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1년 만에 다시 환율은 1250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됐네요. 이날 원화값이 이제 급등한 건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고, 미 노동부가 공개한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올라 전달 상승률 0.4%보다 둔화됐다.
비농업 고용은 22만 3천 명으로 전문가 예상치 20만 5천 명보다는 높았죠.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견고한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 하락과 서비스업 부진은 미국 경기 침체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이 바라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달러화가 모든 통화대에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강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어서 새해에도 강세인 위안화도 원화값을 밀어올리는데 한몫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리오프닝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값은 장중 달러당 6.7960 위안을 기록했고 위안화 값이 6.7위안대에 진입한 것은 작년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원화 값은 위안화 가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쭉 설명드렸던 이 페드의 피벗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사고력을 키우는 IB 교육, 오지선다 입시, 게임 체인저가 되나라는 부분인데 외국인 학교나 국제 학교에 보면 이 IB 시스템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IB가 뭐지? 예, 우리는 IB 하면 Investment Banking Bank 이렇게 투자은행 이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은행식 교육을 시키는 건가? IB 교육?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대한 부상 경북 4대 부중 차전 이 부총리 좋은 대안 확신되는 전국 확산 대구 제주 등 31개 31개 교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큰 가능성이다. 확신이 들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니까 이게 밑에도 나오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예, 요렇게 이 이니셜을 따서 IB라고 하고 있네요. B가 네 그리고 I도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아니라 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였습니다.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이 정치 관련된 기사를 거의 안 읽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님이 이주호 장관님이네요. 예, 몰라봬서 좀 죄송합니다. 이주호 예,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를 찾아서 IB 수업을 참관한 뒤에 도입 확대를 예고했네요. 그는 같은 날 대구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를 방문을 해서 IB 중학교 과정 언어 습득 수업을 참관을 하고 IB는 암기 시험 중심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네요. 제주 대구 지역 일부 공립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고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오가니제이션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이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계다. 수업은 프로젝트형, 토론형으로 진행이 되고 평가는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IB 과정을 운영하려면 IBO가 학교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 교원도 IB가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해야 하고요. IB 교육은 수년 전부터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져 왔는데 뭔 차이가 있는지 여기 쭉 나오네요. 지식 암기와 문제풀이, 기술 습득, 시험 점수 올리기, 정답과 오답 가려내기 등에 치우친 국내 공교육 문제 개선에 IB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 시험에서 국내 시험 문제가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 시대 순에 따라 나열하시오. 아우 제가 이게 그 세계사하고 국사는 그나마 우리가 좀 잘 아니까
그나마 재밌었는데 세계사가 정말 재밌어야 되는 과목인데 제가 그 과목을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 시대 순에 따라 나열하시오 하면서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중국의 뭐와 한국의 뭐와 또 어디에 미국의 독립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머리에 쥐가 났는데요. 그리고 다음 중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과 같은 유의 질문을 한다면 IB 교육에서는 전쟁이 인류의 역사 발전을 이룬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시간 동안 논하시오.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2시간 동안 논하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만만치 않네요.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나 보네요. 동학혁명 때문에 일본군을 나중에 관군이 데려와서 그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뭐 학살을 해버리죠.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조선병합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걸 아마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러려면 얼마나 이 관련된 부분에 이런 사건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단순 암기나 정답과 오답 가려내기 기술만 익혀서는 제대로 풀 수 없고 평소 폭넓은 독서, 사색, 토론 등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풀어나가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23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거의 제가 유튜브 나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오늘도 나중에 오후에 질문지를 제가 받아보니까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IB 교육을 강제적으로 이런 경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강제 IB 교육을 그동안에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과거 시대적 역사 배경이 어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막 그런 걸 찾아보다가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IB 교육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주식시장의 예상 상승률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예상 상승률이 아니라 1981년 폴 볼커가 금리를 20% 올렸을 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주가 상승률은 얼마였는지 사지선다형 이렇게 나오면 좀 재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미중 갈등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 경기 침체 심각하지 않을 것. 중국 무역망 이탈이 경제 악영향, 글로벌 공급망 타격을 준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정치인들도 반중국 정서를 악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부터 배운 최대 교훈은 인플레 통제는 쉽지 않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시간이 딱 1분 남았네요. 2023년 지금 전미 경제 학회가 열리고 있나 봅니다. 폴 안트러스 하버드대 교수와 김명수 매경 논설 실장 대담 글로벌 무역 분야 석학인 폴 안트라스 하버드대 교수가 8일 전미경제학회 연차 총회가 열린 미국 뉴올리언스 메리엇 호텔에서 김명수 논설 실장님과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이고 중국의 세계 경제와의 디커플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으니까 올해 최대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미국 경기 침체,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 요 네 가지를 꼽았다고 하니까 요 밑에 기사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워마의 심박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